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 박원입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규제를 했다가 또 완화를 했다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해답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또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장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큰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심리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작년 말 올 초까지만 해도 12월 1월 달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 고점 인식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단기간 안에 아파트값 서울의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매매가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한 하반기부터 또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도 3,000건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경기 침체도 더 심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정치적인 큰 이슈도 있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관방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도 급감을 하고 대부분의 지역들은 매매도 잘 안 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2월 달에 지난달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해제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시장에 펼쳐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가격 상승의 트리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남권, 특히 잠실권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호가도 급등을 하고 실질적으로 호가뿐만 아니고 네. 거래도 실리면서 매매가가 단기간 안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또 오세훈 시장이 뜬금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더니 단기간에 집값 상승이 걱정되다 보니까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묶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강남권뿐만 아니고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또 지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또 방송을 했잖아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그 보도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용산하고 강남 3구의 아파트가 약 40만 호 이상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전체를 묶어버렸으니까 정말 엄청난 규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앞으로 실거주만 네.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크게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또 다시 또 침체, 약세 국면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당연히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상승의 힘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만 해도 강남 3구나 용산권, 한강변 쪽으로 해서 최상급이나 상급지죠. 네. 그런 쪽으로 갈아타기나 신규 매수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매수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림에 따라서 급격하게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매수세가 꺾일 수 있지만 그만큼 서울 상급지에 그런 투자하겠다는 매수 수요는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상승의 힘은 축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1월달에 또 금리 인하가 또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0.25% 내려서 2.75%. 그래서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다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 안 좋고 내수 심리가 워낙 좀 침체를 겪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2, 3회 정도는 더 내린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하반기에는 2%대까지 초저금리라고 할 정도로 저금리 시대로 다시 복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할 수도 있지만 완화,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금리 인하와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는 물밑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상반기가 주택 매입의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 변화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변곡점이란 건 뭐냐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하락을 할 때 큰 변동이 있는 지역을 바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서울, 그 중에서도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변곡점에 들어왔고요. 올 상반기를 놓치면 최상급지 아파트의 진입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최상급지 위주로 이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표님. 네. 예, 원벨이라든가 이런 잠실권역이나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대표 주택하면 또 아파트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신규 분양 주택에 따라서 이 가격을 보고서 투자 타이밍을 또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급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30-40%가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분양가 상승이 멈추기는 어렵다. 그리고 서울시의 평균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무려 15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 국평 기준이죠? 맞습니다. 15억. 그만큼 이 신규 청약하는 분들의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 3구와 용산은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단 싸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매매가 신규 분양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쉽게 매수나 청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의 가격 메리트 또한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분양가 상승은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건축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태양광 설치라든지 여러 추가적인 건축비 인상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요즘 많이 올랐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번 올라간 인건비가 떨어질까요? 그렇죠. 내려가기 쉽지 않죠. 그렇죠. 최저시급 또한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요. 또 이런 공사 현장에 일하시는 기술자분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진에 대한 금융비 또한 올라가고 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함의사님이 뭐 조합원이다라고 네. 하면 만약 마이너스가 나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 방식으로 개발이 돼서 조합원들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기와 상관없이요.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원가와 분양가를 생각해서 마이너스거나 수익이 적게 될 때는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공급은 급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승은 막을 수 없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분양가만 오르는 거냐? 또 그게 아니죠. 임대가 또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대가, 특히 작년, 재작년에는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평균 전세가가 약 52%에서 53% 정도 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60%대까지 내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임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축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계속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이고요. 또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매매가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 상급지나 최상급지의 특히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는 더욱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가격 상승을 보이는 그런 최상급지, 상급지의 아파트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신축 위주로 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정비사업,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투자 수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수요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현실적으로 가장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죠. 먼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최상급지나 상급지를 매수하겠다는 매수 심리 자체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 수요 자체는 지금 물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매수 시점,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점 자체를 전혀 늦출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올 봄보다 올 하반기, 올 가을, 겨울로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정치적인 요인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해결이 돼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불확실성보다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살아났다가 강남 3구와 용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서 감소를 하겠지만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월세 가격, 네. 전세 가격의 상승, 그리고 금리 인하와 유동성은 앞으로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가 집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늦추면 늦출수록 더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정확하다라고 할 정도로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런 아파트 가격 자체의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런 아파트 가격의 변동 흐름이라든가 또 매매 시장의 흐름을 알려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과 월세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제가 지난번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13억 8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9월 달에 12억 5천만 원대에서 올해 1월 달에 13억 6천만 원, 그리고 2월 달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림으로 해서 강남권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2월 달만 봐서는 14억대를 돌파할 정도로 거의 1억이 올랐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매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최상급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도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다 같이 끌어올렸네요. 맞습니다. 평균 가격대를 많이 끌어올린 거죠. 강남권의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평균 매매가가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역의 중하급지는 정고점의 80% 정도밖에 못 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아직까지도 많지 않고 매매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와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매매가와 거래량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약 3천 건이 좀 넘었고요. 2월 달에는 5천 건. 하지만 변수가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서 5천 건보다는 앞으로 2, 3개월, 3, 4개월 정도는 상반기 내에 좀 약간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8월달 여름에 6,500건을 기록하다가 대출 규제라든지 고점 인식으로 해서 3,000대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가 2월 달에 5,000건, 3월 달에는 6,000건이 넘어갈 거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4, 5, 6월 정도까지는 약간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거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어디 중심으로?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요. 네, 맞습니다. 마포라든지 성동구, 광진구 그리고 또 중하급지도 아파트 시세의 온기가 퍼지면서 시세와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이런 강남 3구라든가 용산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또 주변으로 또 상급지, 뭐 한강변 쪽 이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많이 또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3천 건대보다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또 언론에서도 지금도 데드캣 바운스다. 뭐 대세 하락 중에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그런 방송들을 보시고 대세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의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든 주식 투자든 대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대세 상승의 살짝 조정의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바닥을 찍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거지 대세 하락을 하다가 일시적인 반등이다? 아니죠. 왜 그러느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 대장주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서울의 대장 지역은 어디죠? 강남이죠. 맞죠. 네. 강남 3구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용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플러스 뭐 한강변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강남, 용산,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 대장 아파트들이 가격대는 지금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죠. 맞습니다.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매매가 됐다고 하면 거의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는 굉장히 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어느 분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3, 40억대가 넘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수백 건, 수천 건 터지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맞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대장주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대장주의 흐름 자체가 견고하고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 3년 동안 전체적인 매매가 약보합 최상급지는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세는 굉장히 올랐습니다. 특히 뭐 비아파트, 뭐 전세사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월세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아파트 기준에서 월세가 30%, 전세가 70%, 3대 7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5대 5가 됐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6대 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네,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월세가 대세가 되는 시장이 왔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주거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신축의 공급은 급감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앞으로 3, 4년 동안 서울의 공급 물량은 반토막, 반의 반토막, 만 세대 미만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임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대출 이자 비용보다 주거 비용이 더 나갈 겁니다. 월세가 더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실 분들은 월세로 거주하면서 정말 큰 돈으로 월세로 지출을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오히려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택은 필수제입니다.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텐트를 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주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내 집이냐, 두 번째는 남의 집이냐. 그렇죠. 그러면 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집을 안 사신다고 하더라도 전세든 월세든 사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또 어떤 때가 오면 자가로 매수세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은 매수세가 약하고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도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이런 임대 수요가 매매 수로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겠지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 집 마련은 정말 필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사랑하는 자제분들 내 집 마련에도 부모 입장으로서 좀 도움 줄 수 있거나 현명한 조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정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또 금융적인 부분을 또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거 관련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금리나 유동성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착오를 일으키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집값은 떨어진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집을 왜 사냐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자산시장에는 악재입니다. 네.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하지만 경기 침체, 경기 악화가 악재만은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는 어떻게 돼? 올릴까요? 내릴까요? 내리겠죠. 내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산 가격은 부양이 된다. 그래서 뭐 IMF나 네. 뭐 금융위기나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위기가 터지면 자산 시장에도 당연히 악재입니다. 네. 금리가 단기간에 올라가고 환율이 급등을 하고 매물이 쏟아지고 매물을 받아줄 수 없고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거는 정말로 대세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단순히 집값 하락을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는 단기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주택담보대출도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최근 들어서 2월 달부터는 이런 시중은행의 주담대도 좀 하락을 하는 추세를 지금 띠고 있고요.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면 실질적인 구매력은 올라간다. 그쵸. 그만큼 대출을 받으셔서 투자하시기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이슈가 없으면 두세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대까지 낮아지고요. 저금리 시대로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부담은 줄어들고요. 거기에 따른 매수 심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동성,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돈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 돈의 가치에 따라 자산시장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동성 M2 총통화량 증가 속도가 지속적으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무려 4,000조가 넘는 4,100조가 넘고요. 작년 12월 달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환율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2달 동안에 80조가 넘는 금액을 한은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도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 그리고 향후에 정치적인 이벤트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중에 돈은 더더욱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면은요. 지난 10년간 총 통화율 증가율을 보시면 2014년 10년 전이죠. 네. 11년 전에는 얼마였나요? 2,000조가 좀 안 됐죠. 네, 그렇죠. 1982조였는데 10년 동안에 무려 딱 2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4,000조가 넘었죠? 네, 네, 네. 서울,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 10년 동안 딱 2배가 올랐고요. 서울 같은 경우 상급지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거기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정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년 동안 딱 2배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신기하게도 유동성 자체가 딱 2배가 올랐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 돈의 흐름이 많이 풀리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쵸.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과 집값은 동조 따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의 아파트값 보시면 2014년도에 5억이 채 안 됐습니다. 네. 하지만 21년도에 얼마다? 10억이고요. 앞에 데이터에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무려 13억, 14억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3배가 올랐다. 네. 그만큼 수도권은 2배, 네. 서울은 3배가 오른 겁니다. 그만큼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 시세 상승에서도 아시겠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네. 그 중에서도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한강변 아파트가 최상급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서울의 중하급지 수도권 지역도 하반기에는 시세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서울의 중하급지나 수도권 지역도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상승폭이나 서울의 최상급지의 상승폭 같은 건 아니고요. 제한적으로 지금보다
20% 정도 전고점을 회복할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철저하게 내가 강남, 용산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강북구가 됐든 금천구가 됐든 뭐 파주가 됐든 동탄이 됐든 철저하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어디를 사야 된다? 대장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답입니다. 물론 수익률의 차이가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가 가장 높은 시세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 선정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또 정비사업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지역과 종목을 선정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 상반기에 앞으로 엄청난 변곡점이 이제 시작됐고요. 최상급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진입하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리 인하와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급지 또는 중하급지 시세 상승폭 차이가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주는 최상급지에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투자만큼은 최상급지에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실거주는 어쩔 수 없다. 근데 투자만큼은 최상급지에 하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핵심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봄보다 여름, 가을, 겨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의 가능성 커지고요. 통화량 증가는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공급은 서울 핵심 지역인 지역 공급은 급감할 수밖에 없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매수 수요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투자하시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매수 타이밍을 빠르면 빠를수록 잡을수록 유리하고 싸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역, 모든 종목이 같은 상승률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최상급지와 입지와 종목, 그리고 개발 호재에 따라서 진폭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아파트도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재개발, 빌라 또한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극화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뭐다? 초양극화 시대다. 맞습니다. 초양극화가 본격화됩니다. 최상급지는 30억, 40억, 50억대 아파트가 나오고요. 상급지 아파트도 최소한 18억 이상 20억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상급지와 중하급지의 갭 차이는 더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잡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만큼은 최상급지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최상급지의 매매 가격 자체가 이제 쏠림 현상, 초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어려워진다. 재개발, 빌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늦추지 마시고요. 최상급지 향후에 개발이 돼서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 시점이 상승의 초입 단계입니다. 절대 데드캣 바운스 아니고요.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최상급지, 상급지, 청약, 신규 매입, 갈아타기 최적의 타이밍이 올 봄, 올 상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무리한 대출은 활용하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똘똘한 그런 대출 활용을 하셔서 본인의 그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최상급지 아파트 투자 쉽나요? 어렵나요?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매매가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요. 내 집을 팔아서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를 하셔라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실거주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만큼은 최상급지 재개발 투자하시는 게 대안이다. 말씀드렸죠. 주거와 투자를 분리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유동성은 풀리고
돈의 가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떨어질 없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 경제의 이치는 뭐냐면 돈의 양은 점점 더 풀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 그중에 특히 우리가 투자할 지역은 서울의 최상급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최상급지와 중하급지의 격차는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질 수밖에 없다. 더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 하락을 대비하시고요. 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 최상급지 재개발 지역에서 찾으셔라. 용산 지역, 한강변 지역 투자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억대에서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서울에서 앞으로 30억, 40억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 또 다음 상담 시간과 영상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